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의 메인 뉴스들은 두 개 다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에 드디어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전투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그리펜 CD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인지, 또 어떤 조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서 여차차에서 필리핀이 한국의 FA-50 블락 20 그걸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차세대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 측면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생긴 모습이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좀 커졌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러시아는 수호이 34 전폭기에 AI 신경망 기술을 적용해서 생존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 차세대 폭격기 B-21 레이더의 새로운 실물 기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면만 공개됐던 최초 공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측면이 공개됐는데, 당초 알려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상이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기존의 EC-130H를 대체하는 새로운 컴패스콜 EC-37B 전자전기 초도기를 인수했다고 계약업체인 BAE 시스템즈가 밝혔습니다.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인 걸프스트림 G550에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EC-37B는 기존 EC-130H의 2배에 달하는 항속거리와 속도, 더 강력한 전자전 능력으로 미 공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업체 측은 덧붙였습니다. 보잉 T-7A 레드호크 훈련기 일정 지연 때문에 연평균 최소 150여 명의 전투조종사 훈련 수료 인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미 공군에 보잉이 T-7 초도기 인도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10월 중 첫 번째 기체를 에드워즈 공군기지로 보내 비행 실험과 극지 내한성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테스트 단계면 도대체 전력화는 언제쯤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며, 일부 전장에는 동시에 250에서 300대의 드론이 떠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전장 감시는 물론 타격, 화력 유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드론 전쟁 시대 대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자취를 감춘 수호이 34 풀백 전선 폭격기가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이 기종의 생존성을 향상을 위해 수호이가 최첨단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수호이 34에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투기 각 부위 중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인 캐노피 부분의 피로도를 측정해 인공지능이 그 정도를 판단하고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전투기에 별의별 기능을 다 넣는 것 같습니다. 네, B-21 레이더. 그동안 전면만 딱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측면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도 비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 칵핏이 쉽게 말하면 앞에 이 유리창이 그냥 일체형으로 됐을 정도로 아주 스텔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뚱뚱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덩치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 체적을 좀 크게 만들어서 폭장량을 또 탑재량을 뭔가 보존해 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비행기가 곧 실제 비행에 나설 텐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걸프스트림 G550입니다. 여기에 전자전 장비를 사이드에 불룩하게 탑재하고, 또 이 수직 미익 위에도 장비를 탑재하고 해서 외부에도 장비 탑재했는데, 기존에는 EC-130H, 그러니까 허큘리스 수송기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다가 전자전 장비를 집어넣은 광역 전자전기를 운용을 하는데, 이게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항속거리도 짧고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트기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대륙간 이동을 하는 이런 비행기다 보니까 항속거리도 길죠. 그러나 기존 걸프스트림에 비해서 사이드에 동체 외부에 이런 장비들을 집어넣었으니까 기존 걸프스트림보다는
항속거리가 짧겠지만 그래도 허클리스 수송기보다는 훨씬 항속거리 길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전자전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보잉이 T7 이거 가지고 우리 T50을 이겼죠. 그런데 원래는 2023년 초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IOC 초도 운용 능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직까지 못하고 이제 미 공군에 올가을에 인도한다. 그러면 미 공군은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시험 평가를 시작한다. 그것도 아주 단계적으로 하는데 보잉은 24년까지 IOC를 마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미 공군에서는 27년 전에는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 공군은 지금 조종사 양성이 이 T7의 딜레이로 인해서 조종사 양성이 더 늦어지고 조종사가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T50 빨리빨리 사가기 바랍니다. 자, 드론 정말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다가 점점 소형화되어서 중국의 상용 드론이죠. DJI 드론부터 시작해서 그 정찰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농약 살포 드론에 개조해서 박격포탄 폭격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론이 한 전장에 마치 파리 때 날아다니듯이 한 전장에 250에서 300대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적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이거 북한이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할 것이고 우리 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처럼 뭐 소총만 열심히 쏘는 이런 보병부대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소총 쏘더라도 그 소총 쏘는 모든 인원이 이제는 드론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부대는 적의 소형 드론을 어떻게 격파할 것이냐, 무력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늘에서 딱 쳐다보고 떨어뜨리는 이 박격포탄,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산훈련소에서 각 사단 훈련소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뭐 그냥 계속 관성대로 나갈 게 아니라 이제는 드론 교과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도 고등학생들에게 전부 총 쏘는 것 외에 또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훈련소 교과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도 뭐 드론 중대 뭐 또 드론봇 전투단 그거 뭐 알아서 하시고 모든 보병 부대가 전부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호이 34, 수호이 27, 수호이 30 이런 그 플랭커 시리즈들이 기본적으로 100조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 수호이 34는 100조를 옆으로 쭉 내려가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앞좌석, 뒷좌석 이런 식으로 앉는 걸 이 조종석, 부조종사 옆으로 앉게끔 만들어서 100조를 오리로 만들었죠. 오리 안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오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수호이 34 전폭기를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어떻게? AI,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통해서 생존성 향상.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최첨단 기술이잖아. 하고 보니까 뭐 한 거야? 보니까 캐노피, 여기 조종석 이 캐노피 이 접합 부분이 마모가 되면 뭐 공기가 새고 압력이 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좀 탐지해서 지금 문제 있어요, 교체해 주세요. 우리 차량도 요즘은 뭐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졌어요, 바람 더 넣어주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거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하나 싶었더니 겨우 캐노피 이거 해줘서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그럼 그동안 뭐 캐노피 정비 제대로 안 돼서 생존성이 떨어졌나요? 참 기가 찹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별걸 다 해서 멋진 말 집어넣어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라고 하는데, 그나저나 이게 뭐 전선에 등장하기도 하나요? 안 나오죠. 정말 궁색한 러시아입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잠재적 적국인 말레이시아의 FA-50 블락 20 전투기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 부담이 신형 전투기 기종 결정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FA-50 필리핀 추가 수출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최근 차세대 경전투기로 FA-50 블락 20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필리핀이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부담이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9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는 말레이시아가 FA-50 전투기를 구입해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함에 따라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남쪽 국경을 지키기 위해 공군력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런 평가가 필리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공군력 증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FA-50 블락 20은 미국제 최신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와 공중급유 능력, 스탠드오프 타격 무기와 중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필리핀 공군이 보유한 FA-50PH의 성능을 압도한다 라며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는 이 같은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말레이시아는 36대의 FA-50 블락 20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필리핀이 최소 동수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문제는 현재 필리핀 공군의 사정입니다. 필리핀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2대 정도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가장 선호하는 F-16V는 이 예산으로 도입이 불가능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FA-50 블락 20과 그리펜 중고 기체 도입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 그리펜은 전자장비 성능에서 FA-50 블락 20에 크게 뒤처지는데요. 말레이시아 FA-50 블락 20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도 같은 기종을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이런 좋은 서포트를 해주네요. 말레이시아 언론이 필리핀 잠재적 적국인데 우리가 FA-50 블락 20을 도입했으니까 필리핀은 공군력이 우리보다 딸리게 되니 그러면 필리핀도 최소 동급 이상의 전투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필리핀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들이 사고 싶은 F-16V 언감생심이다. 못 사죠. 그리고 인도 기간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죠. 워낙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러면 결국 필리핀은 FA-50 블락 20 말레이시아하고 똑같은 걸 사든지 아니면은 스웨덴 사브가 지금 판촉하고 있는 그리펜 중고 CD형을 사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그리펜 중고 CD형 뭐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뭐 필리핀에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필리핀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구형 레이더이기 때문에 전자장비 성능에서 FA-50 블락 20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다. 그러니 지지 않으려면 필리핀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이야, 우리 참 FA-50이 그리펜보다 더 세다 라는 소리를 우리 언론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언론으로부터 들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자, 말레이시아가 여기에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탐지하고 또 실시간, 뭐 회전식이 아니니까, 기계식이 아니니까 실시간 탐지하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운용할 수도 있게 됐죠. 그에 반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FA-50 초기형을 가져갔으니까 여기는 기계식 레이더, 그리고 암람 미사일 안 되고 사이드와인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싸우냐? 지금 해상영토 분쟁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해상영토 분쟁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을 필리핀이 지금 뭐 중국에게 물대포도 맞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해병대 상륙함 좌초시켜 놓고 거기서 막 극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말레이시아도 우리 거다라고 영유권 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공통의 적인 중국에 대항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그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남사군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하고 있으니까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필리핀도 결국은 FA-50 블락 20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필리핀 공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레이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FA-50 초기형도 결국 돈을 들여서 블락 20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전장 상황이 되어서 여러모로 필리핀이 우리 한국 그리고 카이에게 뭔가 좋은 고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성비 전투기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수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그리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그리펜 CD 기종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 힘겨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그리펜 전투기 일부를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리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현지 시각 9월 12일 스웨덴 공영 라디오 방송인 SR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스웨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재 스웨덴 정부가 그리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내각이 군 당국에 몇 대의 그리펜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급 일정과 전력 공백 보완 대안은 있는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전투기 공급 추진이 내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브가 생산한 자스-39CD 그리펜 16대에서 18대 잉여 기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스웨덴 국방부는 검토 결과를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2024년 여름에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공에 그리펜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군기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임시 비행장 운영에 특화된 그리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F-16보다 더 유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기체입니다. 스웨덴은 최근 수출이 부진한 그리펜 전투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토 가입에 앞서 유럽 방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데려와 현지에서 그리펜 조종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16 공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그리펜 공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펜 전투기 참 초반에 인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폭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리펜 사브가 이 그리펜을 만들고 스웨덴 공군이 운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펜 NG A사 레이더 그리고 조금 더 덩치가 큰 NG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스웨덴 공군이 NG로 그냥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잉여로 추가로 만든 그리펜이 사브 공장에 16대에서 18대가 있는 거예요. 안 쓴 겁니다. 새 겁니다. 단지 만든 지 오래됐을 뿐이지 안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F-16보다 그리펜이 더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비행장은 소련으로부터 파생된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 활주로가 블록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폭격을 받으면 그 블록만 다시 교체를 하면 다시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 블록식으로 돼 있으니까 먼지나 자갈, 미세한 돌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우리 한국 비행장이나 이런 서방 비행장보다 훨씬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F-16 같은 경우는 에어 인테이크, 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에어 인테이크가 붙어 있어서 좀 흐린 날 이렇게 보면 이 공기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현장 가서 보면. 그래서 자갈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그리펜 같은 경우는 이 소련으로부터 폭격받아서 완전히 활주로가 박살나고 고속도로 또 숲속에 있는 길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장을 한 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서 600m만 활주하면 이륙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만들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공기 흡입구가 F-16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활주로 상황에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야지에서 활주로가 피격된 상황에서 야지에서도 정비하고 무장 또 어떤 서비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원래 설계할 때부터 만들어 놨던 전투기이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는 건데 전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도 의구심이 살짝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이 이런 서비스를 한다. 그럼 스웨덴은 왜 이렇게 하냐? 나토 가입해야 되죠. 마지막 최종 도장 찍어야 되죠. 이런 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서비스 하는데 우리 그래도 나토 가입 안 시켜주냐? 하는 그거.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후에 스웨덴 제 CV90 보병 전투 장갑차 1000대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기로 도장 찍었죠. 그러니까 전후 재건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는 스웨덴제가 될 겁니다. 1000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계약을 할 때 이면으로 이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는 보병 전투 장갑차 1000대 파는 그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러면서 나토에 기여도 하고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자 잡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스웨덴 사드 공여 소식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부디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우크라이나 하늘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